한때 그녀는 북한의 영웅이었다. 수많은 훈장을 달고 평양의 열병식에서 이름이 불리던 여군 지휘관. 하지만 화려한 군복 뒤에서 그녀는 굶주린 병사들과 눈물 짓는 주민들을 보았다. 어느 날 한 장의 명령서가 그녀의 삶을 뒤흔든다. 죄 없는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그 명단 속에는 과거 그녀를 살려준 한 가족의 이름이 있었다. 충성을 택할 것인가, 양심을 택할 것인가. 그녀는 평생 입어온 군복을 벗고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한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던 그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장군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낯선 제복을 입은 남한 여군을 만난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탈북민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전진하라. 최은하 소장의 목소리는 영하 20도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국경사단 병사 3천여 명이 일제히 발을 맞추는 소리가 얼어붙은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조국은 우리를 보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 열병식 준비 사열이 끝나자 병사들의 숨소리만이 새벽 안개 속에 흩어졌습니다. 은하는 정렬한 대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군복 너머로 드러난 병사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하고 뼈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대에 배속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해마다 병사들의 얼굴은 더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동무소장 동지, 평양 호위사령부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부관 리성철이 낮은 목소리로 다가서며 접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은하는 봉투 겉면의 붉은 도장을 확인하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고 지도자 직속 호위사령부의 도장이었습니다. 문서에는 단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 평양 김일성 광장 국가영웅 대열 참가. 그 3줄이 은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 열차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함경북도의 풍경은 여전히 황량했습니다. 허물어진 담벼락, 연기 한 줄 오르지 않는 굴뚝, 빈 장마당. 열차가 내륙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선전 구호물이 나타나고 새로 칠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양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다른 빛으로 포장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차 칸에는 각 군 소속 영웅 칭호 수훈자 12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들 중 유일한 여성 장성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육군 소장 한명철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국경 경비에서 올라온 여군 장성을 이 자리에서 보게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짧게 답했습니다. 임무가 그랬을 뿐이라고.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이 열차 안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월 15일 아침 김일성 광장은 이미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광장 양쪽으로 도열한 군중들은 지정된 자리에 꼼짝없이 서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도 그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시작된 열병식 행렬이 광장에 들어서자 군중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차 행렬이 대지를 울리고 미사일 발사대를 실은 차량들이 위용을 과시하며 지나쳤습니다.
은하는 영웅 대열의 맨 앞줄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국경에서 본 병사들의 야윈 얼굴과 지금 이 광장을 가득 채운 철제 무기들 사이의 간극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주석대 위에는 최고 지도자와 당군 주요 간부들이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광장 전체를 내려다보는 그 시선들은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수만 명의 군중 하나하나를 읽고 있다는 것을 은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영웅 호칭 수여식은 주석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은하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광장의 확성기를 통해 그녀의 양력이 낭독되었습니다. 함경북도 국경사단장, 밀수 및 월경 차단 공로, 사단 경계 무결점 3년 달성. 낭독이 끝나자 군중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명령된 박수였지만 소리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은하가 주석대 앞에 섰을 때 국무위원장이 직접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수고했소, 최 소장.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훈장의 무게가 가슴에 얹혔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이었습니다. 은하는 차려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석대 아래 군중 사이에서 어린 병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정된 자세로 서 있었지만 발이 보였습니다. 군화 밑창이 벗겨진 채 묶여 있었고 그 틈으로 맨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4월의 평양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은하의 시선은 다시 정면을 향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뒤 영웅 대열은 귀빈 연회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옥류관 특별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냉면과 고기구이, 과일, 수입산 술병이 즐비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 앉아 그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날 아침 국경 막사 취사장에서는 옥수수죽이 배급되고 있었습니다. 연회 도중 리병철 부위원장이 은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경 사단 성적이 좋다고 들었소. 총참모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임무가 있을 것이오. 준비해 두시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은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임무란 더 많은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더 많은 명령, 더 많은 보고, 더 많은 침묵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밤은 반짝였습니다. 려명거리의 고층 아파트들이 불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앞을 걷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러나 평양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그 불빛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세계는 언제나 그 불빛 바깥이었습니다. 훈장은 여전히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은하의 책상 위에 보고서 하나가 놓였습니다. 일반 보고서와 달리 겉면에 붉은 선이 두 줄 그어져 있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직인이 찍혀 있었고 발신자는 총참모부 작전국이었습니다. 은하는 봉투를 열기 전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붉은 두 줄의 문선은 언제나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방향으로. 문서에는 국경 인접 마을 세 곳의 주민 전원을 60일 이내에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키라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유는 군사작전 구역 확장 및 경계 강화였습니다. 해당 마을의 주민 수는 모두 합쳐 740명이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은하는 명단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이름들이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세 번째 마을, 네 번째 가구, 리득철 70세, 처 강순이 64세, 손녀 리봄이 9세, 리득철이라는 이름 석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은하가 소위 시절 국경 근처 마을에서 순찰 중 눈보라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체온이 떨어지던 그 밤, 불빛 하나를 따라 들어선 집이 리득철의 집이었습니다. 노인은 군복 입은 젊은 여군을 아무 말 없이 아랫목으로 이끌었습니다. 강순이 할머니는 숨겨둔 옥수수 가루로 죽을 끓여내왔습니다. 그 당시 군인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되레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 부부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대하듯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눈이 그치자 득철 노인은 은하를 부대가 있는 방향으로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돌아서는 은하에게 노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몸 성이 다니라오. 그 짧은 말이 은하의 기억 속에 20년 가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문서를 덮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에는 이른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국경 철조망 너머 마을의 윤곽이 빗속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 마을들은 지금 이 순간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60일 뒤 그들이 대대로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부관 리성철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작전 일정 수립 언제까지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은하는 잠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명령도 그녀의 손에서 지체된 적이 없었습니다. 명령은 명령이었고 감정은 감정이었으며 그 둘이 교차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그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열을 줘라고 은하는 말했습니다. 리성철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열흘은 명령서에 명시된 절차상 보고 기한인 사흘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소한 지체처럼 보였지만 이 체제 안에서 사소한 지체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하는 직접 현장을 돌았습니다. 마을 세 곳을 순찰 명목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흙담집들이 비좁게 모여 있었고 지붕에는 이끼가 자랐습니다. 장마당 근처에서 아이들이 진흙을 밟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군용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주 이후 이들이 배정받을 곳은 내륙협동농장 인근의 임시 수용구역이었습니다. 그곳 생활 조건이 어떤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리득철 노인의 집 앞을 차가 지나쳤습니다. 노인은 마당에서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손녀 보미가 그 옆에서 쪼그려 앉아 노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잠깐 스쳐 지나간 장면이었지만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단 본부로 돌아온 은하는 보고서
초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전 계획서 양식 첫 칸에 이주 대상 마을 3개소, 총 740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득철, 강순이, 봄이. 그 이름들이 숫자 뒤에 겹쳐 보였습니다. 은하는 보고서 대신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해당 마을의 위생 상태 및 전염병 예방 점검 보고서 양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양식에 새 마을의 실태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수도 미비, 겨울철 동파 사례 다수, 노인 및 유아 인구 비율 높음, 2주 전 기반 시설 확보 선행 필요. 이것은 명령에 저항하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 지연을 요청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 한 장이 누군가의 눈에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새벽 2시까지 작성한 보고서를 봉투에 넣으면서 은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훈장을 달고 국가 영웅으로 불린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지만 지금 이 손이 쓴 것은 영웅의 손이 쓸 법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아래 칸, 군복 소매 수선 도구와 손전등 사이에 끼워진 갈색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꺼낸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꺼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꺼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그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은 3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으로 인화된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2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한쪽 팔로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딸은 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옆에 선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 많이 잡아도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은하의 남동생 최성혁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구석에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1972년 6월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성혁이 혼자 찍힌 것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손에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군인 놀이를 하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없었습니다. 원래 3장이 아니었는데 그 기억은 언제나 흐릿했습니다. 은하는 사진을 손에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성혁과 헤어진 것은 1976년이었습니다. 은하가 12살 때였고 성혁은 8살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래였지만 그 여파는 가족 단위로 조용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은 날 이후 집안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2아이를 데리고 친정 쪽으로 이동하던 중 검문에 걸렸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동 과정에서 성혁은 어머니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성혁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입에 올리는 순간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하도 자라면서 그 법칙을 익혔습니다. 기억은 마음속에 두되 말로 꺼내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경 마을을 순찰하다가 밀수 용의자로 잡힌 중간 브로커 한 명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그 남자가 전혀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줄여달라는 흥정을 시도하면서 그는 은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소장 동지, 남쪽에 동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최성혁이라고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더군요. 은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취조실 안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발언을 기록에서 삭제했습니다. 없었던 말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쪽에서 살고 있다는 것, 서울, 사업, 그 단어들이 그날 이후 은화의 머릿속 어딘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 은하는 멈추었습니다. 성혁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들고 웃고 있는 8살 아이. 지금이라면 50대일 것입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얼굴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날 밤만큼은 상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30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은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자신이 속한 체제를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책상 앞에서 낡은 사진을 손에 들고 앉은 이 순간 처음으로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다음 날 오전 은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참모들의 보고를 듣고 순찰 일정을 점검하고 보급품 요청 문서에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빠져나간 뒤 리성철이 홀로 남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소장 동지, 지난 2주 작전 보고서 건으로 작전국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절차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리성철이 나간 뒤 방 안에 혼자 남게 되자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성혁이 살아있다면 그는 지금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은하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2주 명령서에 규정된 사전 고지 기간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통보와 동시에 이동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하는 보급 차량 배차 일정 문제를 이유로 첫 2주 집행일을 열이틀 뒤로 설정했습니다. 차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가능한 최소 일정보다 닷새가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 닷새가 핵심이었습니다. 은하는 현장 점검을 명목으로 국경마을 인근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순찰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하사관 출신 인솔요원 박동수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새마을 주민 중 이동수단이 없는 세대는 먼저 파악해 두라고 했습니다. 공식 이주 절차와 별개로 개인 사정에 의한 친척 방문이나 자발적 이동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주 명령 이전의 민간 이동이므로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동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은하 아래에서 7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의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사이에
첫 번째 마을에서 5가구가 스스로 짐을 꾸렸습니다. 친척이 사는 내륙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구두 신고만 남기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리득철 노인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녀 보미의 손을 잡고 새벽에 마을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그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자발적 이동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주 명령 이전의 민간 이동이었으므로 강제 이주 집행 인원에서 제외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규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규정 안에서 만들어낸 틈이었습니다. 공식 이주 집행일이 되었을 때 새 마을의 이주 대상 740명 중 127명이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이주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은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오르는 노인들, 우는 아이들, 아무 말 없이 집 문을 닫는 여성들. 그것을 보면서도 은하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다만 그날 은하가 서명한 최종 이주 집행 보고서에는 사전 이탈자 127명, 자발적 이동에 의한 처리, 강제 집행 제외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항목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위는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작전국에 제출된 지 열흘 뒤 은하의 부관 리성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앙감찰 파견팀이 이번 주 내로 사단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감찰 명목은 작전 집행 과정, 표준화 점검이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성철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소장 동지, 이번 감찰팀 팀장이 보위사령부 소속이라고 합니다. 통상 감찰이 아닙니다. 보위사령부. 그 이름은 일반 감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군사작전 효율성을 점검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충성도와 체제 이탈 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왔지만 국경 철조망은 여전히 차가운 금속빛이었습니다. 리득철 노인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마을이 바람 속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감찰팀은 무엇을 보러 오는 것인지, 무엇을 이미 알고 오는 것인지, 은하는 그 경계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어떤 명단에 올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관사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군인으로 산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형태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가능성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손만 그 위에 얹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소환 통지는 이른 아침 도착했습니다. 발신처는 당 조직 지도부였습니다. 수신인은 최은하 소장, 용건은 혁명화 성과 공유 및 충성 역량 점검 회의 참석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평양에 도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 회의는 공식 명칭이 길고 완곡했지만 군 내부에서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명 충성 점검 회의였습니다.
각 부대의 간부급 장교들을 평양으로 불러 모아 발언 내용과 태도, 보고, 이력을 종합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어느 급에서 주관하는지가 그 무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당 부부장급 주관이었습니다. 은하는 평양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지난 한 달의 행동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2주 보고서 지연, 자발적 이탈자 처리 항목, 감찰팀 방문 이전에 마을을 떠난 127명.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모두 규정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다면 그 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위사령부는 읽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열차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회의는 평양 중심부의 당 청사 내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모두 16명이었습니다. 각 군단급 이상 사령부에서 선발된 장성급 간부들이었습니다. 은하는 참석자 중 여성 장성이 자신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리 배치는 이름표 순이었습니다. 은하의 자리는 테이블 중앙 왼쪽이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실무 진행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창문은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녹음 장비는 공개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져온 수첩을 펼쳐놓거나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습니다. 당 지도부 인사가 들어왔을 때 참석자 전원이 일어섰습니다. 수행원 2명이 양옆에 섰고 두툼한 서류 묶음이 책상 위에 내려놓였습니다. 회의는 2가지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반부는 각 부대의 충성성과 보고였습니다. 참석자들이 순서대로 자신의 부대 활동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당 정책 관철 실적, 불순분자 색출 현황, 주민 사상 교양 실태. 발표는 빠르고 간결했으며 감정이 없었습니다. 은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준비된 문서를 읽었습니다. 국경 경계 무결점 유지, 밀수 차단 실적, 2주 작전 완료 현황. 마지막 항목을 읽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 주관자의 시선이 그 항목에서 잠시 멈추었다는 것을 은하는 느꼈습니다. 후반부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관자가 서류 묶음에서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특정 부대에서 작전 수행 과정 중 비표준 절차가 적용되었으며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대명도,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석자 중 한 명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은하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인민군 제5군단 소속 소장 오철수였습니다. 자리에서 평온하게 앞을 바라보던 그가 이제 손을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지휘관이 임의 판단으로 작전 대상을 축소하거나 집행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개인의 충성도 문제일 뿐 아니라 체계 전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또렷했습니다. 그 낮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오철수는 결국 이름이 불렸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일어나 자신의 부대 관련 사안에 대해 해명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는 몇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은하는 그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철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나가는 동안 은하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수행원 한 명이 은하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별도 면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이 건물 4층이라고 했습니다. 면담자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하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철수의 손처럼 쥐어지지 않도록 손을 펼쳐서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의심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면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했습니다. 은하는 그 의미를 알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숙소 방 안에서 갈색 봉투 속 사진을 꺼내놓고 바라보면서 은하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평양의 밤은 창밖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언제나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오전 면담. 그 네 글자가 숙소 천장에 새겨진 것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군복을 벗지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면 생각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군복의 계급장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소장 계급장, 30년을 달려온 결과였습니다. 12살에 어머니 손을 잡고 소년단에 입단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넥타이를 목에 두르고 조국에 충성하겠다고 외치던 목소리.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군관학교에 들어가던 날도, 첫 임지에서 국경 철조망 앞에 서던 날도 그 마음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원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에서 은하는 그 믿음의 토대가 어느 시점부터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처음으로 시간 순서대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야윈 병사의 벗겨진 군화 밑창, 리득철 노인의 구분 등, 손녀 보미의 작은 손, 127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 취조실에서 흘러나온 브로커의 말 한마디, 성혁, 서울, 사업, 그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어떤 무게가 되었습니다. 명령보다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은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평양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려명거리의 불빛, 개선문 방향의 가로등, 멀리 보이는 주체 사상탑의 붉은 화염. 이 도시는 언제 보아도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흠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들이 어떤 어둠 위에 서 있는지를. 내일 면담. 그것이 단순한 확인 절차로 끝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오철수가 회의실 한가운데 서던 모습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보위부 조사, 그 다음은 가족에게까지 이어지는 연자. 이 체제 안에서 의심받기 시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은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3장을 모두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가족 사진, 성역의 사진, 그리고 오래전 색이 바랜 어머니의 얼굴이 담긴 마지막 사진. 어머니는 199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역을 다시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딱 한 번 그 이름을 불렀다고 함께 있던 이웃이 나중에 전해주었습니다. 은하는 사진들을 한 장씩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군복 상의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왼쪽에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닷새 전 평양 열병식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그녀에게 붙인 이름, 영웅. 그 훈장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소리 없이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군복은 그대로 입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2시, 은하는 메모 한 장을 썼습니다. 부관 리성철에게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면담에 앞서 현장 점검차 외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단 복귀는 저녁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버는 데는 충분한 문장이었습니다. 가방에 넣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진 3장, 군 신분증, 비상용 식량 이틀치, 방 안내에 한 벌, 현금은 북한 돈과 위안화를 조금씩 국경 순찰 중 압수한 것들 중 일부를 오래전부터 따로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챙겼습니다. 군용 칼과 나침반, 그리고 손전등. 가방을 닫고 나서 은하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십 곳의 숙소를 거쳤지만 어느 곳도 집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이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을 나서기 직전에 이상하게도 발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삶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새벽 3시, 은하는 숙소를 나섰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군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대신 미리 파악해 두었던 민간 운송 루트를 이용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 방면이 아닌 남포를 경유해 황해도 쪽으로 우회하는 경로였습니다. 국경까지는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 동안 그녀의 부재가 확인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은하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되새겼습니다. 타령, 이탈, 배신, 체제가 붙일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하는 그 이름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그녀에게 붙여온 이름들과 작별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는 평양의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밤이었습니다. 황해도를 거쳐 강원도 북부 산악지대에 들어선 것은 이튿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민간 운송 차량에서 내린 은하는 거기서부터 도보였습니다. 그녀가 목표로 한 국경 구간은 두만강도, 압록강 본류도 아니었습니다. 강폭이 좁고 경비 간격이 넓은 지점, 자신이 사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접 파악해 두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국경을 건너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산길을 걷기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자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손전등을 켤 수 없었습니다. 나침반과 별자리를 번갈아 확인하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4월 중순이었지만 산속 밤바람은 겨울과 다름없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가 어둠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강에 닿기 2시간 전 은하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뒤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군복 비슷한 차림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2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리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즉각 주변을 살폈습니다. 추격대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은하를 보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군복 차림의 여성 장성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눈이 극도로 커졌습니다. 은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나?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개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한철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산에서 발목을 접질렸고 사흘째 여기서 버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먹은 것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가방에서 비상식량을 꺼내 한철 앞에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방향이다. 먹어라. 한철은 식량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먹으면서도 은하를 눈으로 계속 살폈습니다. 은하는 그의 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군용 붕대로 단단히 감아주었습니다. 한철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려 했지만 은하가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소리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청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출발은 자정 직후였습니다. 한철이 혼자 걸을 수는 있었지만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가방을 자신이 전부 들고 한철의 왼쪽 팔을 자신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군인이 탈북자를 부축하는 모양이었지만 지금 그 구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새벽 1시를 넘겼을 때였습니다. 이른 봄이었지만 강폭이 좁은 이 구간은 아직 수온이 낮았습니다. 강 표면에 얇은 얼음이 남아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유속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는 동안 몸이 얼마나 빠르게 체온을 잃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쪽 산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전기 소리, 사람의 목소리, 추격되었습니다. 은하는 한철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지금 바로 건넌다고 했습니다. 한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둘은 강으로 들어섰습니다. 물은 칼날 같았습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가움이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먼저 막혔습니다. 강바닥은 미끄러운 돌로 덮여 있었습니다. 한철이 중간에서 한번 넘어졌습니다. 은하가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산 위에서 아래를 향해 훑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앞만 보았습니다. 강폭은 20m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0m가 평생 걸어온 길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이 감각을 잃어가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철이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팔에 힘을 더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추격대가 강 입구에 도달한 것은 두 사람이 건너편 기슭에 발을 딛는 것과 거의 동시였습니다. 어둠과 강폭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남측 기슭에 발을 딛는 순간 한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떠는 울음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옷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손발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픔보다 먼저 온 것은 이상하게도 고요함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북쪽 하늘과 남쪽 하늘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계 없이 은하는 젖은 손으로 가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젖지 않도록 방수 천 안에 감싸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봉투는 괜찮았습니다. 사진들은 무사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무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는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남측 경계 초소에서 불빛이 다가온 것은 새벽 4시가 조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은하와 한철은 강가의 숲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젖은 몸으로 버티기에는 기온이 너무 낮았습니다. 한철은 이미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청년의 등을 손바닥으로 문질렀습니다. 체온을 유지시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지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은하가 평생 들어온 말투와 달랐지만 같은 언어였습니다. 두 사람 있습니다. 움직임 없음, 민간인으로 추정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본부에 보고하는 소리였습니다. 은하는 손을 들고 숲을 밖으로 나왔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손을 보이면서 천천히 군인들이 즉각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은하는 멈추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월북자 아닙니다. 북측에서 왔습니다. 해치지 않겠습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것은 여성 장교였습니다. 육군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반듯한 눈썹, 또렷한 눈빛. 은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에 잠깐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소위 계급장을 달고 초소에 서던 날의 얼굴이 기억 속 어딘가에서 그와 비슷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박지수 대위는 은하와 한철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철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각 의무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부상은 없습니까? 라고. 없다고 했습니다. 대위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무전을 쳤습니다. 이후 은하에게 담요를 직접 건넸습니다. 동작이 절도 있었지만 던지듯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은하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습니다. 초소 안으로 이동한 뒤 은하는 처음으로 불빛 아래에 앉았습니다. 젖은 군복이 체온에 닿아 김을 내뿜었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남측의 초소안은 북측 어느 막사와도 달랐습니다. 난방이 충분했고 벽이 깨끗했습니다. 구석에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기계였지만
용도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수 대위가 종이컵에 뜨거운 것을 담아 은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커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괜찮으시면 드세요. 은하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움이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를 직접 건네준 적이 있었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지냈습니다. 북쪽에서는 맛본 적 없는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맛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박지수 대위는 은하의 맞은편에 앉아 기본 신원 확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 지역, 직책. 은하는 하나씩 답했습니다. 최은하, 함경북도, 인민군 소장, 국경사단장. 대위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주에 깊어졌습니다. 소장이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은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대위는 잠시 무전기를 들더니 상급 부대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고 은하에게서 시선이 잠깐 돌아갔습니다. 은하는 그 사이 한철이 의무 병사의 처치를 받으며 다른 쪽 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의 얼굴에 처음으로 이완된 빛이 돌았습니다. 잠이 쏟아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은하는 종이컵을 다시 입에 가져갔습니다. 커피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1시간 뒤 상급 부대 정보장교가 도착했습니다.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은하를 보자 잠깐 말문이 막히는 기색이었습니다. 북측 여군 소장의 탈북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은하에게 예우를 갖추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태도였습니다. 은하도 그 태도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더 위쪽 기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이동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은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함께 건너온 청년을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중령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박지수 대위는 은하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끝까지 옆에서 동행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은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건너편 북쪽 하늘이 희부연 새벽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30년을 살아온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 리득철 노인이 있을 것이고 보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하늘 아래 안전하게 있기를 바랐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은하는 앞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쪽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사시설은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은하는 도착 첫날 의료 검진을 받았습니다. 체온 저하 후유증과 발목 경미한 인대 손상 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검진을 마친 뒤 지급받은 민간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회색 면 티셔츠와 얇은 카디건, 면바지였습니다. 군복을 벗는 것이 이렇게 낯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조사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군 출신 분석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성으로 탈북민 심리 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사 첫날 은화에게 이 과정이 신문이 아니라 진술 청취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말할 수 없는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체제의 조사 방식이 북측과 어떻게 다른지를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신원 확인과 기본 이력 청취였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군 경력을 처음부터 차분히 말했습니다. 군관학교 입학, 첫 임지, 국경사단 부임, 소장 진급. 조사관은 기록하면서 중간중간 확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순이 없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이 과정의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부터는 구체적인 사안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경 경비 체계, 병력 규모, 장비 현황. 은하는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라고.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군사 기밀보다 중요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은하는 2주 작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40명의 주민, 명단 속 리득철 노인 가족, 보고서를 늦춘 경위, 127명이 먼저 마을을 떠날 수 있었던 과정. 조사관들은 은하의 말이 끝날 때까지 끊지 않았습니다. 여성 조사관은 중간에 손을 멈추고 은하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남성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 127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라고. 은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라고도 했습니다. 조사관은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은하가 이 방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조사는 열흘 넘게 이어졌습니다. 은하의 증언은 방대했습니다. 국경 일대의 실태, 병사들의 식량 배급 현황, 내부 감찰 체계, 충성 점검 회의의 실제 운영 방식, 김여정이 주관했던 회의의 분위기와 그 안에서 이름이 불린 장교의 이야기. 이것들은 정보 가치가 있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은하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말로 꺼내는 경험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살 때 보고서는 항상 위를 향했습니다. 위에서 원하는 형식으로, 위에서 읽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그것이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에서 은하의 말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것,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다른 무게를 가지는지 30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12째 날 여성 조사관이 조사 이후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정착 지원 시설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거주지와 기초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은하는 설명을 듣는 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설 창문 너머로 작은 마당이 있었고 나무 한 그루가 연초록 잎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남측에 연락하고 싶은 가족이 있는지. 은하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성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동생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확인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조사관은 기록했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 3장을 나란히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지만 이 방의 불빛 아래에서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성혁의 웃는 얼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마당에 서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이 도시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가능성으로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은하가 강을 건넌 지 5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과정을 마친 뒤 은하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창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이사 오던 날 그 햇살을 보고 은하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서서 빛이 바닥에 닿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은하의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오전에는 근처 복지관에서 한국 사회 적응 수업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 금융 서비스 이해.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낯설미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씩 익힐 때마다 어떤 작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살 수 있다는 것에. 어느 화요일 아침 은하는 창가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 북한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군사 행사에 참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잠깐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양 열병식에서 가까이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은하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아침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보면서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며칠 뒤에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온 가족, 브로커의 도움으로 제3국을 거쳐온 청년, 홀로 강을 건너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지, 각자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프로그램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중간에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무렵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성 조사관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최성혁이라는 이름의 인물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인천이었습니다. 작은 식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탈북 경위는 1980년대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9살이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숫자를 되짚었습니다. 1976년에 헤어진 성혁. 헤어질 때 8살. 1980년대에 탈북했다면 나이가 맞았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직접 연락을 원하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먼저 의사를 확인해 드릴지. 은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중간에서 먼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원하는지를 먼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조사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최성혁 씨가 만남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사관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가 살아있다면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은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자리에서 어떤 다른 감각이 왔습니다. 오래 막혀 있던 것이 조용히 뚫리는 감각이었습니다. 만남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만나는 날 아침, 은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현관 앞에 서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 갈색 봉투를 넣었습니다. 사진 3장, 가족 사진, 성혁의 사진, 어머니의 사진. 그것들을 성혁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은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늘하고 맑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할머니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하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생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은하에게는 아직 낯설고 귀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수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같은 방향을 강요받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은하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인천 방향으로 달리는 동안 은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게, 천천히. 가슴 끝까지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아무 막힘이 없었습니다. 챕터 1의 열병식 날, 차갑고 무거운 훈장이 가슴에 얹히던 그 순간 들렸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금이 가는 소리. 그것이 무너짐의 시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달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차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